시사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또 세 분 모시고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입니다. 홍콩 현지를 다녀온 기자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명희 기자 그리고 김영아 기자 함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죠? 홍콩 전문 기자.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시사인 팟캐스트의 새로운 에이스 자리를 꽉 잡은 김현희 기자. 네. 본인도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 방금 사실은 막 녹화를 마친 시사인싸에서는 방고적이었는데 무려 10분 사이에 갑자기 에이스로. 그렇죠. 네. 김은지 기자가 앉았던 자리에 이제 확실하게 앉아있는 거죠. 네. 어떠세요? 김현희 기자한테도 좀 힘을 주는 응원의 한마디 좀 남기시죠. 네, 뉴스 요정을 잇는 자리인가요? 뉴스 노예야. 뉴스 노예로 있는 자리. 별로 덕담하고 싶은 게 없나 봐요. 네. 뭐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분이세요. 김현희 선배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잘해. 네. 잘해.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신 건가요? 1시간 시차가. 그런 시차가 아주 애매한 시차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분 이제 시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에서 송환법 그 반대 시위가 그 석 달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시위 현장에 그 최루탄도 발사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긴장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데요. 8월 11일에 그 한 시위대가 경찰이 쏜 빈 배건에 맞아서 실명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일부 3일간 그 5,000명의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명희 기자와 그리고 김영아 기자가 2달 사이에 다시 홍콩을 떠났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국과 맞닿은 접경 지역이죠. 선전에 장갑차와 또 무장경찰 대규모로 집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할 게 아닌가 이런 또 예상도 나오고 했었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홍콩 상황은 어땠는지 직접 가시면서 좀 취재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당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홍콩 시위라는 게 6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 9일에 100만 명이 모였었고 6월 16일에 200만 명이 모인 집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후부터 그 경찰과 시위대 간의 긴장이 더 극도로 매주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 갔던 16일부터 23일까지는 이제 공항 점거 시위가 끝나고 난 뒤에 조금 나름 이제 소요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7주 만에 좀 평화적인 국면이 찾아왔던 시점이어서 다행히 최루탄이 발사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저희가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위가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 보였는데 25일 시위에서는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경찰이 실탄 경고 사격까지 이루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24일 집회에서는 경찰이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시위대가 벽돌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 이렇게 과격해지는 양상이 계속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화 시위 국면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진만 봐도 이렇게 다들 헬멧을 쓰고 계시고 또 방독면을 쓰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 갔을 때 그때는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게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차분하게 현장 소식을 전했으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저희도 6월 항쟁도 있었고 거리에서 시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최루탄에 물대포에 이럴 때 여기는 이렇게 참 확실히 시대가 바뀌니까 방독면이라고 쓰죠. 우리는 그 수건 이렇게 가리고 치약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이랬는데 그때 그 긴박함과 그때 그 정말 숨막히는 공포감 이런 게 느껴져서 저는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훨씬 더 그게 피부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 한국인들한테 어떤 연상시키는 게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이고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절박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공포감도 또 씻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3개월 전보다 홍콩 분위기가 이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극렬한 양상을 띠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시위대와 진압 그 경찰도 이전보다 많이 격화됐다는 보도가 이제 연일되고 있고 이명익 기자는 또 사진 기자니까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6월에 다녔을 때하고 좀 어떤 면이 달라졌던가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사실 때 8월 18일 날 큰 집회가 예상되어 있었고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도 얘기했지만 선전지방 그쪽에 이제 그 중국 그 인민해방군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여러 무력 시위나 이런 것들을 틀어주고 있었고 긴장감이 아주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네. 저희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저희 이번에 표지도 보면 그렇겠지만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도 쓰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해도 경찰들이 일부러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거의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시위대들한테 물어보면 이 정도만 레이저 포인터만 쏘고 뭐 경찰서 근처에 시위만 해도 이제 진압이 들어가고 체류탄 이미 네네. 날아다녔을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8월 17일 그때 그 전 8월 17일 날 집회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 몽콕에 이제 그 홍콩 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청 같은 거기가 이제 몽콕에 네. 있는데 몽콕 주위를 이제 시위대가 둘러싸고 레이저 포인터 시위와 여러 가지 시위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길도 막고 했는데 경찰이 완벽히 무반응으로 예, 그래서 아마 그 다음날 집회가 큰 집회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숨고르기 네. 공연 같은 그렇죠. 그런 타입이었던 자극시키지 것 같아요. 않고 또 저희가 그때 200만 집회 갔을 때도 그 전날 한 분이 떨어져서 목숨을 잃으시고 난 이후에 그 그러니까 스스로 더 목숨을 커진 끊으신 분들도 저도 기사를 네네네. 보니까 꽤 그쵸. 있더라고요. 6분. 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신전 쪽에 쭉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으면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배치가 되다가 일시에 그리고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큰 시위가 있을 거고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저는 이게 고도 심리적인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죠. 해외 외신도 그렇고 그 공항 점거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중국과 홍콩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건 아닌가. 김현희 기자 말대로 숨고르게 한 건 아닌가. 그 그런 6월보다는 생각이 참가 들어요.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일단 6월에 제일 최대로 모인 게 200만 명이었는데 네. 사실 그 이후로 최대로 모인 게 8월 18일 17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좀 기점이 된 거는 8월 11일에 그러니까 그 빙백건을 맞고 실명한 시위대가 네. 나타나고 난 이후로 경찰 폭력에 네. 대한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면서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된 건데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외신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한국 언론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8월 18일 집회 같은 경우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8월 23일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많은 기자들도 빠져나가고 시위대도 그전만큼 수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네. 되자 이렇게 좀 강경하게 진압을 한 그렇구나. 것 같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빈백건이 네.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총이 저도 네, 그냥 빈백건. 총으로만 봤는데 이 총이 장총. 발포가 돼가지고 네. 한 발. 이제 한 분이 실명을 그렇죠. 하시고 네. 그 이후부터 이렇게 좀 분노가 이렇게 확대가 네, 네. 되면서 많은 참가가 이루어진 거죠. 네, 네, 네.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이게 왜 역사라는 게 어느 현장에서나 저희도 사실 이제 예, 박정철 열사 이후에 이한열 열사가 이제 최루탄에 맞고 이렇게 그 쓰러지면서 커다란 기폭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여러 가지가 저는 너무 이게 상황이 오버랩이 되니까 두려움도 이렇게 그때 기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취재를 하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좀 어려웠었을까요? 저는 확실히 이제 6월에 갔다 왔을 때보다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렇죠. 거를 많이 느꼈는데 실제로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체포된 사람이 420명이고 그리고 그동안 최루탄이 1000여 발 발사가 됐고요. 그리고 고무총탄이 160여 발 발사됐다고 홍콩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체포의 위협이 항상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순간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마스크라든지 뭐 고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신분을 이제 위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 언론에 자기의 얘기가 나가는 즉시 경찰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를 잡아갈 수 있다. 이런 네.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상태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 게 경찰이 시위대를 잡기 위해서 까만색 옷을 입고 까만색 마스크를 쓰고 시위대로 위장을 해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홍콩에서는 이제 광동어라고 캔턴이라고 불리는 중국어를 쓰는데 네. 중국 본토에서 쓰는 베이징어를 쓰는 경찰도 그 속에 섞여 있는 그런 영상들이 찍히기도 프락치. 프락치. 그런 영상들이 막 이제 올라오면서 이미 중국 경찰들이 섞여 있다 이런 불안감이 많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분위기가 많이 흉흉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무조건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로 인해서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뭐 왓츠앱이라던가 다른 그 플랫폼을 통해서는 좀 뭐 자기 신원에 문제가 될 만한 얘기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요 근래 무슨 보도를 보면 실제로 시위에 참여했던 뭐 중국 그 네. 변호사도 이렇게 뭐 변호사 일을 못하게 됐다라든지 네. 뭐 영국 홍콩 주재 총영사관도 네. 뭐 이렇게 지금 잠적이 됐다라든지 네, 이런 홍콩 얘기가 민주화 있으니까요.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어떤 그 배우들도 그렇죠. 사실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어떤 내적, 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긴박한 상황을 참 이명희 기자가 잘 담아요. 사진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재를 단골로 다녀야 되는 건 아닌가. 너무 넋이 나요. 진짜. 참 시차죠. 굉장히 어렵네요. 아니 이런 네. 사진은 약간 영혼을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떠서 찍으신 것처럼. 네. 드론 전문가랑 네. 이번에도 드론을 좀 띄웠나요? 이번에는 드론을 못 띄울 상황이었는데 띄웠죠. 왜 못 띄울 상황이고 어떻게 띄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상황을 못 띄운 상황이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또 뭐 떨어뜨리면 또 사주겠지라는 그 DJI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 비 오는데 띄웠는데도 잘 날아다니고 그렇군요. 원래는 절대 띄우면 안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는 저번처럼하고 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간격도 좀 더 넓어진 편이었고 여기서 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 수준만 딱 그건 드론 아니에요. 네. 그 3분의 1 수준만 딱 띄워놨고 아마 사진은 이제 여기 나올 텐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에서 쓸 수 있는 만큼만 딱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사진이나 뭐 이런 기사가 앞으로도 계속 또 조금 몇 주 연재가 되겠네요? 상황이나 이런 게? 더 사진으로 나오는 김영하게 나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싫어요, 막 이런 건데. 그만 좀 보내세요, 막 이런 거예요? 네. 사진은 제가 찍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네. 사진만 보내라. 이제 나는 보내지 마라. 또 출장이 또 있는데 이게 그래요? 지금 전 출장자, 다음 출장자. 그래요. 줄서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출장 왕이시거든요. 시사일에 출장 왕.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언제나 뒤에는 네. 든든한 믿음, 뭐 떨어지면 새로 사겠지, 뭐 이런. 일단 띄우고 뭐고. 좋은 사진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투자가 많은 거 아닌 거죠. 어쨌건 이제 이 홍콩시에 다시 한번 또 집중을 해보면, 홍콩시의 중심에, 저는 이런 단어, 이거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반환둥이가 있다. 뭐 이런 주제가, 이번에 커버 스토리도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렇죠. 반환둥이라는 게 어떤 거죠? 뭐 제가 알기로는 1997년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서 반환된 해에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올림픽 둥이 이런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그 이름을 따서 하는데 우리는 해방둥이에요. 반환둥이. 네, 이렇게 연식이 그래서 홍콩의 반환둥이 6인이 이제 이 시위의 어떤 중심 인물이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하 기자가 그냥 홍콩 시위를 취재하기도 어려운데 반환둥이 6분만 섭외를 해서 그분들 스토리로 이제 홍콩의 지금 현재 상황을 담은 기사를 이번에 실은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홍콩 분들이 김영하 기자에 대해서. 일단 막 인터뷰를 하다가 네. 어쨌든 이분이 97년생이라는 게 알아야지 제가 인터뷰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참 하다가 혹시 몇 년생이냐고 하면은 다들 막 94년생이고 96년생이고 97년생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름 좀 섭외를 하는데 힘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항둥이들을 특별히 선정해가지고 기사를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 반환둥이에 좀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번 시위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네, 네. 굉장히 어린 학생들 또는 뭐 직장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97년이라는 해가 홍콩에서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해인 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155년 동안 영국 식민지를 겪다가 이때 이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일국 양제 시스템을 보장받기로 했거든요. 향후 50년 네. 동안. 근데 22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 올해 22살이 된 이들이 왜 이렇게 홍콩 시위에 격렬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홍콩의 어떤 가치라는 걸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고충은 어떤 것이고 그 홍콩에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밀도 있게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 촛불 집회가 있으면서 왜 촛불 소녀라고 하고 10대들이 이렇게 주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뭔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야기한 대로 반환둥이 그 97년생 반환둥이가 참 여러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학생인 경우도 있고 취업준비생, 회사원 뭐 여러 상황에 놓인 그 반환둥이들이 많은데 이명익 기자도 네. 만난 뭐 반환둥이 인상적인 분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죠. 뭐 다 인상적이긴 했는데 여기가 지금 최저 시급이 한 5,000원 살짝 넘는 수준이에요. 홍콩이. 그래요. 그 영화 한 편 보는데 한 100달러, 홍콩 달러 100달러, 우리나라 돈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 만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마블의 그 엔드게임 이제 그거를 할 때 그 300불, 그러니까 45,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대요. 영화표 값이. 그러니까 이제 극장은 제한돼 있고 그걸 보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암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000원을 줘야 엔드게임을 볼 수 있는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홍콩 가면 생각하시면 보통 생수 한 병이 한 1,300원 정도예요. 네. 돈 1,300원 정도 하고 어디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한 8,000~9,000원 정도 나오고 저희가 딱 생각하시면 고시원 같은 방이잖아요. 근데 고시원 안에 침대도 있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있다 생각하시면 딱 좋은데 고시원 같은 방에 한 4명이 산다고 쳐도 그게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물가가 워낙 비싸다. 그래서 뭐 한 투룸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한 160, 150 월세만 해도. 특히 집세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5,000원 좀 넘게 받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가 데이트하고 뭐하고 할 때 영화 값은 15,000원, 그리고 엔드게임은 3만 얼마라고 하는데 사실 뭐 해외 조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저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게 당연했던 거겠죠. 근데 너무 저는 듣고 놀랐고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 친구의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뭐 송환법이라는 게 어떤 방아쇠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게 터졌겠지만 그 전까지 그런 그 사회가 중국 97년 이후로 점점 중국화 되어 가고 있고 자유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삶들이 97년생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안에 들어가 있던 걸 봤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송환법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만
불만들이 있어서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네. 사실 좀 그 친구랑 대화할 때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친구인데요. 네. 네. 그 방금 네. 말씀하셨던 예, 예. 분이 이 친구가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걸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홍콩의 어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번지르르한 그런 도시지만 네. 그 속에는 이렇게 골마가고 있다 이런 거를 자기가 음.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좁고 물가는 높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번 시위에 참여한 게 뭐 물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정부라든지 행정장관이 자기네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네.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장관 직선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모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법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홍콩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이 계속 맞아요. 쌓여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이 5대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제 행정장관 직선제 네. 그리고 이제 송환법 철회 그다음에 그 책임자 처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홍콩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직선제를 할 수 있게 어차피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캐리람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중국 정부가 압력에 의해서 만든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건 만약에 정말 그 행정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이번 시위 때문에 굴복을 해가지고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수준이 또 아닌 것도 있어서 그런 또 절망감이 큰 것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보면 이 송환법에 반대한다는 명분은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이제 홍콩 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네. 사회 전체적으로 이 민주적인 소통이 안 되면서 그 제도적인 어떤 억압이라든지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불안감과 그런 불투명성이 이번 시위를 좀 이끌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물러설 수가 없는 네. 그런 그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저는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반환둥이들이 이런 사회의식,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주장과 또 이런 걸 할 때 홍콩의 미래가 그래도 있지 않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반환둥이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이유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김양희 기자가 뭐 추가로 또 좀 인상적이거나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1997년생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저주받은 세대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자기네들을 향해서. 네. 왜 저주받은 세대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졸업을 앞둘 때마다 사회적인 사건이 터져서 뭔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3년에 유치원을 졸업할 때는 그 사스가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사건이 있었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또 유행을 해서 또 당시에 매번 그 예방 접종을 했었어야 됐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2012년에는 중국식 국민교육 과목을 도입하려는 그 정권의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서서 또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했었고요. 2014년에는 그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산혁명이 있어서 그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를 했지만 79일 만에 이제 점거 농성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2019년에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 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윗세대한테는 시대에 의해서 선택된 세대라고 불리고 또래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세대라고 이렇게 너무 불린대요. 의미가 정반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글로벌화 되면서 어느 사회도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비껴가지 않는데 우리도 97년에 97, 98년 IMF가 있으면서 지금 딱 이 시대를 요 또래 친구들이 그 청년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어떤 면 국제적인 연대감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거를 더 네네.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 절망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때는 이제 뭐 386 세대로 10년이 전 486 세대로 뭐 지금은 이제 586 세대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97년도 그때 태어났던 세대들은 많은 어떤 고통과 고민들을 안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홍콩시를 그 취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되짚게 네, 되고 네. 자꾸 한국 네, 얘기를 성장하게 생각해요. 하게 되네요. 네. 어쨌건 이 반환둥이의 목소리가 왠지 이렇게 어떤 낯선 홍콩의 목소리만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일국 양제가 유지되는 기한이 이제 2047년까지. 네.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환둥이들이 이제 50세가 되는 해라고 하죠, 그때가. 또 근데 50년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분들의 나이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스스로가 또 거기 너무 최면에 걸리면 안 되는데 안타깝기도 한데 임영희 기자가 보기에 앞으로 홍콩의 이 반환둥이들의 삶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우르팍도사한테 묻는 느낌인데 그게 어떨 것 50세면 같습니까? 네. 지천명의 나이, 하늘의 뜻을 알 나이. 아, 네. 지천명 안 돼보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저도.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네. 만났던 친구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대를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시대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봐니까 봐도 이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검은 옷에 완벽하게 얼굴 다 가린 젊은 네. 친구들이 이제 그 우산을 거꾸로 해가지고 CCTV에다 딱 걸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시위가 끝나면 그 옷을 갈아입고 가요. 한복을 하고 한복을 하고 입고 가는데 그중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풀 장착을 한 친구를 잠깐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스스로도 좀 과격한 편이다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얼굴이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스토리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사진 좀 찍자,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해보자 했더니 이제 자기 얼굴이 나가는 거에 대한, 그리고 자기 신체가 노출되는 거, 자기가 특정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갖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산 혁명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혁명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변한 게 없으니까. 무브먼트일 뿐이었다라고 네. 했고, 이번에도 200만 명이 모였고 그 이후에 변한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렇게 우산 운동을 지나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행정장관 반대를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시위를 하죠. 과격하게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하고, 또 홍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느껴봤겠지만 그렇게 대학생들, 저희 이제 민주화 운동 때 대학생들한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착하게만 되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200만 명 그런 시위를 하고도 만약에 안 된,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가 떠난 이후에도 과격화되긴 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는 거네요. 변화를 시키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서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치면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저렇게 폭력 집회하면 안 돼. 그리고 홍콩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뭐 경제 뭐 하면서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못하려고 하겠지만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느꼈던 그런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세대, 그리고 결국엔 자신이 살아갈 세대에서는 변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게 홍콩 정부가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중국 정부가 싸우는 건데, 이 싸움이 무브먼트로 멈출지 레볼루션으로 갈지는 지금은 아직은 잘 모르겠긴 한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싸움을 이어나가고 한다면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못하는 편이고 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인데 취재를 다니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도라고 이제 여기 보도라고 크게 써 있고 프레스라고 바뀌는데 그게 옛날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 기자들도 프레스를 되게 크게 쓰고 보도를 이렇게 작게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옛날 거를 들고 나갔거든요. 이게 한글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딱 보이니까 한국어가 보이니까 와가지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미디어들도 많이 통제되고 있고 자신들의 이 싸움이 정당한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래갖고 그 친구가 또 1984 그 영화도 봤더라고요. 네, 영화도 봤는데 한국의 혁명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캔들 그 레볼루션도 알고 있다. 우리의 이것도 그리고 알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네, 네. 되게 그러니까요. 불렸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해서 한국 사람 되게 어설픈 용어지만 지지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들의 싸움을 존중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저희 같이 민주화를 겪어서 이렇게까지 왔던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싸움에 대한 지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런 시기 되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기에 이렇게 어떤 그 반환둥이와 그 뒤에 거대한 중국이라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변화를 주도하고 그 의지가 강렬할 때 세상을 좀 더디더라도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는 다 절망일 때가 많았었어요. 안 되겠구나. 끝이구나 라고 했는데 또 서서히 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요. 함께 지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저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김영하 기자는 뭐 취재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 다시는 홍콩 좀 보내지 말아달라라든지 나만 가냐 뭐라든지 현재 친구 생겼다라든지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친구 많이 생겼어요. 그 취재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어떠겠을까요? 그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지하철에서 쉬고 있었다는 그 시위대 친구가 한 명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친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친구는 이제 되게 그 완전 앞에선 최전선에서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되게 공개하기가 힘들다 대신 말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던 말이 우리한테 다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중국에 부속된 그냥 중국의 하나의 도시가 될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좀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군요. 절박함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임영 기자도 네. 어떻게 다녀오신 소감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싸움을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간 기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그 친구들한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저희 혼자가 노조 아니다. 위원장이세요? 짧은 영어로 많은 파이팅! 노조 공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신들의 싸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 되는 것과 한 가지 생각을 갖는 건 다르거든요. 네.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와 하나의 중국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자신들의 싸움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한국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도 그런 민주화 시대를 겪고 그런 세대를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홍콩의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구 양제 체제인데요. 이게 뭐 단박 50년이라는 기한을 둔 것도 그렇지만 한 번에 같이 이렇게 단박이 하나로 된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사는 부부도 그렇거든요. 50년 살아도 안 맞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홍콩시 현장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또 지난 우리의 어떤 민주화 과정도 되짚어보는 그런 시기들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들의 절규 어린 외침들이 어디를 떠나서든 지금 같이 울리고 있다라는데 기성세대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반환둥이 6인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또 시사인에 남겨져 있으니까요. 김영하 기자와 그 임영 기자가
홍콩을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이회 기자 얘기한 것처럼 기자 이전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또 함께 바라봐서 따뜻하고 또 훨씬 더 감동 있는 기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봐주시고 사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은 이제 다시 또 가야 돼요. 뭐 고국장의 뜻이니까. 일단 저랑 추천 먼저 다녀오시고. 까고는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출장 잘 다녀오시고, 네. 어떻게 보면 출장 전문 기자로, 네. 다음 출장기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은 세상을 향해서 늘 열려 있고요. 또 세계와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계신 여러분들도 시사인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가 좀 돼서 우리가 좀 번역해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막으로. 김영아가 해. 정기구독 영어. 정기구독 영어로.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